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역사 9번째 9강, 세 번째 시간 이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셨고요. 이제부터 이제 좀 가슴 아픈 역사였지만 일제 강점기의 역사, 그 역사를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까지 이제 일제 강점기를 크게 분류하는 세 가지 시대 중에서 두 번째 시대, 문화통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 1930년대와 40년대,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를 분류하는 세 번째 피리어드 중에 마지막 피리어드가 되겠네요. 그 마지막 피리어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과 40년대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1920년대 대공황에 시달리던 일제는 그 타개책으로 식민지 확보를 통한 블록 경제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벌어지던 시대였으니까 그때 일본 제국 역시 이제 타개책으로 식민지를 확보를 위해서 이제 블록 경제, 그러니까 이 블록 경제라는 게 한때 방어막 경제인데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의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물자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침략 전쟁을 벌이자. 그만큼 한반도가 사실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적 위치를 차지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라서 1930년대에 일본 제국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섬나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립된 정책을 조금 사용했다라고 본다면 한반도의 조선 땅을 이제 조선 총독부와 여러 가지 식민 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륙으로 어떤 영역을 확장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대동아 경제론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만주사변이라는 게 바로 그 중국과 함께 이제 전쟁을 벌였던 기억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한반도가 그 침략의 병참 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이 그 대동아주의의 그 틀거리를 떠넘어서 1940년대에는 비로소 미국의 진주만을 이제 선전포고 없이 불법 기습함으로써 이제 태평양 전쟁의 이제 발발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만 습격 사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1941년에 일본 제국의 진주만 습격의 어떤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일본 제국이 그 대공황의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자국에서만 내수경제를 활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인지 그 경제적 기반을 이제 해외로 넓힌 거죠.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일본 제국이 썼던 방법이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방법론은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계속 사용되어 왔던 방법론들인 거죠. 안타깝게도 그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국 역시 어떤 대륙과 연합할 수 있는 외교적 방식이 그러니까 그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외교적 방식이 사실은 전쟁의 벨트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한번 조금 살펴보겠는데 그와 또 동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일제 강중진영으로 이른바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물자나 자원이 부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원을 이제 계속 조달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이제 어떤 군사와 군수물자나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원하기 위한 그 어떤 동원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총동원령인데 국가총동원령에서 지금 식민지 국가인 조선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노동력이 수많은 착취가 됐고 학도지원병과 징병제 등이 실시되면서 조선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가 이제 식민지 국가로 병합이 돼버리니까 일본 제국의 뜻이 곧 조선의 뜻이다라고 이게 동일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동일시의 결과가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징병,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픈 역사예요. 이거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청산이 돼야 될 역사인데,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해 군수, 군장, 군상, 공장 등에서 이제 혹사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그 위안부라고 하는 일본군의 이제 위안부라는 이제 성노예라는 그게 이제 섹슈얼 슬레이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유엔 산하에서 공식적으로 엄명된 명칭입니다. 성노예를 삼는 만행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게 역사적 비극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역사적 비극들이 사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도층들의 침략과 전쟁에 대한 광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광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떤 정상적인 인식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광기의 시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어요. 일본의 제국 역시도 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수많은 다수의 민중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지도자들 역시 그 전쟁의 광기에, 정쟁의 흐름에 동참했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그걸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건 우리 한반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 한반도도 역시 분단의 비극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전 국가이지만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역사적 자각을 꼭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민족이 민족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일본 제국 역시 광기에 휘말렸다. 이때 당시에.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자, 태평양 전쟁을 좀 살펴볼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를 강탈해서 태평양의 지배 세력이 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유럽에서도 동아시아로 진출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유학생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일종 부분 프랑스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일본 제국도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들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데리고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서 태평양의 대동아, 그걸 이제 대동아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태평양의 지배 세력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12월 8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초반에는 일본이 기선을 잡았어요. 조금 앞장섰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역사에서는 중요한 승전보로 기록을 하는 그 전쟁이 미드웨이 회전이에요. 그 미드웨이 회전을 기점으로 대세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기울어 버려요. 그리고 1945년에 미국이 일본의 오키나와 섬을 점령하고 도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으로 일본 대도시를 공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카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그 항복 문서가 1945년 9월 2일 조인되고, 그리고 1945년 9월 9일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종료 시기 역시 그 독일의 패망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도 항복선언, 일본 제국 역시도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함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타깝지만 이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이 나타난 거죠. 역사적인 어떤 판단 여부를 떠나서 핵무기로 인해서 모든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누구일까요? 지도층과 권력층이나 군사와 군인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중들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사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죽지 못하고 살아나게 되는 분들 역시도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피폭 증후군이라고 해서 원자핵에 노출이 되는 그런 그래서 각종 치료법도 모르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엄청난 재앙에 휩싸이게 되었죠. 자, 그게 바로 민족의 비극, 세계적 비극인 거예요. 그 세계적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 제국과 조선민족과의 안타까운 이 역학관계 역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사실은 역사적 지도층,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지도층과 권력층과 정치가들의 패착으로 봐야 된다. 많은 민족의 대다수 구성원인 민중들은 이러한 전쟁과 서로 간에 국가가 국가를 식민지로 참탈하고 참탈당하는 그러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논리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태평양 전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고 있었을 때 여러 공습과 그리고 휴전을 반복하던 그 시기에서 나타난 그 종군 기자가 찍은 스냅 사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전쟁은 정말 참혹하죠. 군인들이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희생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족의 아픔인데 이게 바로 태평양 전쟁에 관련 사진이에요. 네, 1930년대와 40년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일본 제국이 그런 어떤 전쟁의 광기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그 소용돌이 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일본 제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원하든 원치 않든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일전쟁이 있어요. 중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중국이란 지역과 일본이란 지역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두고 이제 크게 이제 충돌이 있었죠. 만주사변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근데 거기서 중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이루죠. 뭐 패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에서는 많고 다양한 부류의 한일 무장부대가 편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 대동아 중심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일으켰고, 왜냐하면 크고 작은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이성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해결보다는 총칼을 앞세우는 물리적 해결을 앞세웠으니까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국가적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은 그만큼 워스트의 결과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항일 무장부대가 편성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만주와 연해주 지방이었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조선만의 군대를 이제 유지하려고 했던 우리 의열단을 비롯한 그 국내 조선의 군대들도 함께 이 항일 무장부대의 조직화에 같이 보폭을 맞췄다라고 보셔야 돼요. 항일 무장부대가 편성되기 시작했는데 김원봉과 김규식, 지청천, 조소왕이 주도하는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 자, 이게 이제 항일 무장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의용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만주에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 지역 안에는 임시정부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망명정부라고 할 수가 있죠.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던 망명정부인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한국광복군이 있어요. 이게 다 군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두봉 등의 그 혁명적 그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주도된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그러니까 약간 산발적이지만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부대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 1920년대부터 시작했던 그 자생적 근대화론의 사실은 실질적인 성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무장투쟁론, 두 번째 외교 독립론, 세 번째 실력 양성론. 실력 양성론의 똑똑한 어떤 수혜를 받았던 게 바로 청산리 전투 같은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를 보세요. 그게 만약에 조선 사람들이 그때 어떤 체계적인 군사훈련이나 총 쏘는 법 이런 거를 몰랐다 그러면은 아무리 전략이나 정보력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대대적인 일본 제국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웠겠죠. 그만큼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실력이 익히고 배우니까 그게 무장투쟁에도 도움이 된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실력
양성론과 무장투쟁론이 함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여러 지금 군대들이 조직된 거죠.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의 주요 인사들이 충칭 중국의 지역이죠. 중국의 임시정부로 합류하자 당 산하의 조선의용대의 다수 세력이 화북으로 이동,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 그 후에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 독립동맹의 산하 군조직으로 편성.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일 무장부대가 편성돼서 나오는데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갖기 시작하는, 군대의 흐름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조선의용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선의용군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요. 1938년 무안 지역에서 조직된 조선의용대의 일부 부대는 예난 지역, 이게 다 중국 지역입니다. 이동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서 한일 무장세력과 경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계속 일본도 대륙 진출하고 있으니까 중국과도 지금 스트러글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세력을 규합해서 항일전이 이루어졌죠. 이 군대가 바로 1942년 만들어진 조선의용군의 모태입니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목표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조선의용군은 1945년 8월 9일 소련의 대일 참전에 즈음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도 전쟁을 이제 전개했죠. 소련군과 함께 입국할 준비를 했고, 일본이 항복하자 화북과 만주에서 팔로군과 협동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류동포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임무도 담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지금 했었죠. 1945년 10월에 이게 해방 이후에요. 선발대 1,500명이 신의주에 도착했는데 무장해제가 되어 만주 안동현으로 후퇴했고, 일부 인사가 개인적으로 북조선 신민당에 참여했고 대부분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동북민주연군에 흡수되어 그것에 잔류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적 군대였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의 2차 전쟁의 패전과 동시에 항복을 하게 되니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러니까 주체적인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지역에서도 손을 떼고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나가버리니까 사실은 만주와 중국 일대에서 항일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던 조선의용군이 약간 한반도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자신들의 입장이나 정치적 위상을 조금 가져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움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조선의용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교육시간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에요. 조선의용군의 사진. 민족의 광복과 민족의 독립을 간절히 외치고 염원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게 한국의 국기예요. 태극기. 태극기 보이시죠? 그만큼 민족의 광복을, 독립을 얼마나 염원했는지가 단적으로 입증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좀 힘겹게 달려왔지만 이제 1930년대와 4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그늘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1930년대와 40년대를 얘기하는 데 앞서서 아까 저희가 그 3.1운동 이후에 전개되는 그 운동 방식 중에 두 번째 방식이 외교 독립론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국제적 역학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1910년 이후로 침체됐던 외교 독립론은 1933년도에 이승만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 제네바 회의에 참석한 것을 이후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여서 한국의 독립 승인에 대한 것을 이제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자, 무장투쟁론과 실력 양성론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그 채널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힘을 키우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1933년부터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일본 제국에 의해서 원치 않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던 게 바로 외교적 독립론이에요. 그래서 외교 활동은 사실은 1930년대까지는 상당히 미미했어요. 근데 1932년에 윤봉길과 의봉창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활력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은 주로 그
사실 일본과 진주만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감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미국 정부를 상대로 주로 독립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1941년에 그 독립 승인에 대한 목소리가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으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외쳤던 그 조선의 독립에 대한 승인 요청이 부분적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의 저항력을 지금 키웠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이나 아니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일본이 저렇게 그 대동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 곧 일본, 한국, 한반도, 중국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영토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걸 원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 정부를 상태로 이 한반도에게 독립을 해달라는 것은 힘의 균형상으로도 미국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성과가 당연히 거둘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와 다르게 외교 독립론을 외쳤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의 라인과는 다르게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주도가 돼서 만주에서 이제 망명정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임시정부도 또 이제 나름대로의 외교 노력을 펼쳐요. 1941년 12월 9일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과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발표해요. 이 연합군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의 독일과 대항하는 국가들과의 연합군이죠. 거기서 선전포고를 발표하고 한국 광복군,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군대예요. 한국 광복군을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시행하도록 이제 매칭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와 인도 일대에서는 영국군의 지원 요청으로 주로 심리전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의 OSS 전략사무국과 함께 정진군을 편성해서 국내 진공작전이 뭐냐 하면 국내로 이제 틈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지금 만주에 있었잖아요, 중국. 근데 중국 만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이 한반도 안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영토적인 어떤 차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진공작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다 결성을 해가지고 연합군, 미군이 중심으로 된 연합군과 함께 결성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때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은 무산된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임시정부가 왜 밀렸을까요? 이거는 외교적인 흐름과 무관하진 않아요. 외교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계속 미국 장군을 상대로 독립을 요청했었고 그 노력이 부분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던, 그러니까 광복군까지 군대 조직을 다 갖춰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임시정부의 입장과는 조금은 다른, 어쩌면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일본 제국이 연합군에게 사실은 패하게 됨으로써 1945년 8월 15일 종료됩니다. 네, 일제강점기. 한국의 역사에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의 38년 역사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8.15 광복절이라고 해서요. 한국에서는 이게 공휴일이에요. 국가에 되게 중요한 기념일이죠.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을 계기로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날입니다. 8월 15일. 한국이 이제 10년부터 35년간, 38년이 아니라 35년이었네요. 정정하고요.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안타까운 탄압의 시절이 있었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한 민족이 자신의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35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그 정신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어떤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냥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냥 어부지리로 얻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죠. 35년 동안 여러 가지 통치적인 일본 제국과의 어떤 지배적인 압력을 받으면서도 그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결과가 같이 나오니까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까지 육성을 해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노력들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광복 후에 한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 옛 소련이라는 나라와 이념으로 인해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 이념 갈등이 결국 6.25 전쟁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나눠지는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 기록되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의 그 8.15 광복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금 가슴 아프지만 우리 안에서 배워야 될 역사들이죠. 한국의 역사 중에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